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살롱 김경록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조금 살벌한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한국 경제와 복합 불황이라는 걸 가져왔는데, 저도 이 제목을 쓰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복합 불황이라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그런 말을 쓰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한 2년 정도 전부터도 우리나라 경제가 IMF 위안위기 때는 V자형이었는데 L자형으로 옆으로 길게 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 구조적으로 이제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기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하고요. 일본은 이제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복합 불황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복합 불황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의 요인으로 뭐 투자가 부족하다든지 버블이 꺼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 혹은 이제 주기적인 요인, 사이클로 뭐 한 2, 3년 불황이었다가 그다음에 회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단순한 어떤 경제적 침체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온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일컬어서 일본에서는 복합 불황이라는 단어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 드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일본은 자산시장 붕괴, 토지나 주택 그리고 주식시장이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가 또 어마어마하게 버블이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일어났던 것이 대차 대조표 불황입니다. 뭐냐면은 돈을 많이 빌려서 땅을 샀는데 땅 가격은 급락을 해버리고 부채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순부채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채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차대조표가 완전히 얼그려져 버림으로써 이제 불황에 빠졌다 해서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돈을 빌려서 자산 투자를 많이 하다가 버블이 꺼지면서 일어나는 일, 그걸 이제 일컬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의 요인뿐만 아니라요. 또 하나는 일본은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많이 부실화되었죠. 그다음에 기업도 부실화되었습니다. 부채가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위축되게 되고, 특히 90년대부터 이제 IT 쪽으로 해서 산업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일본 기업들은 이때 이제 투자를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 기업의 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 기업에 적기에 투자하지 못했던 것, 이것들이 이제 두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 장기 혹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고령화, 그다음에 인구가 거의 정체 상태, 이 정도로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산성이 계속 낮게 머무르는 것, 이런 것들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영향을 주면서 이제 복합적으로 경제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해서 10년에 그치지 않고, 그게 한 일본 사람들도 90년대는 한 3년, 5년 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해도 끝나지 않고 20년, 30년까지 이제 쭉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우리나라 2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7%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채를 지금 사서 20년 동안 만기 동안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20년 동안 연 2.7% 이자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은 시장에서 그 채권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향후 미래에 우리나라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낮다, 이런 것을 이제 일단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급이라든지 이런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20년짜리 국채 금리를 다른 나라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알 텐데, 일본은 2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3%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일본 금리보다 이전에 훨씬 높았고, 일본은 제로 금리라고 해서 우리가 야, 저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20년 만기 국채 금리나 일본 20년 만기 국채 금리나 한 0.4%포인트 정도 차이 납니다. 그만큼 일본이 향후 20년 후의 경제를 바라보는 그런 채권 시장의 관점이나 우리나라에서 20년 후의 경제를 바라보는 그런 채권 시장의 관점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이 비교적 그래도 활발하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은 어떨까 하는 것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20년짜리 국채금리가 4.7%입니다. 우리나라보다 2%포인트가 높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국채금리만 갖고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뭔가 성장 궤도가 과거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채권 시장이라는 것은 많은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개인들보다는 거의 다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자신들이 미래의 시장을 보는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거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이런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OECD나 한국은행 등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이제 1.5%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관세 충격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성장률을 애초보다 좀 이제 낮추어서 이렇게 전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의 성장률, 실제 성장률의 궤도를 보면은 이제 2022년을 살펴보면은 2.7%였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이 이제 1.4%였고요. 작년이 2.0%, 그다음에 올해가 이제 1.5%로 본다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거의 2% 정도 수준, 평균적으로 그 수준으로 한 4년 정도가 지속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길게 본다면요. 한 20년 동안의 이제 모습을 본다면은 2000년대는 대략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대 들어오면은 이게 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도 이제 확연하게 거의 1%대 혹은 2% 전후 정도로 들어오게 되고, 한국은행의 이제 잠재 성장률 전망에 따르면은 2030년대 이렇게 가면은 거의 이제 1% 초반 이 정도의 이제 잠재 성장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국채 20년짜리의 금리가 지금 2.7%가 이제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것들을 제가 한 4가지 정도 그걸 압축하면은 나중에 3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나라는 근 한 10년 동안에 부채 주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제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debt driven growth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혹은 통화를 풀고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돈을 빌리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계신용 혹은 가계대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계대출, 가계신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20년 동안 증가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 10년 동안에 그 기울기를 더 급하게 하면서 증가해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금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위험도를 훨씬 대출의 위험도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은행은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했을 때 수익성이 실질적으로 훨씬 높아지니까요. 돈을 그쪽으로 공급하려는 유인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은 인구가 늘어나죠. 그 다음에 가구 수가 늘어나죠. 금리는 떨어지죠. 자산 가격은 오르죠. 하니까 개인들은 또 여기에 자금 수요가 엄청 이제 갖다 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15년에 가계부채가 이제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4년 불과 9년 정도 지나가지고 1930조가 되게 되는데요. 연평균 6.1% 증가한 셈입니다. 꽤 많이 증가한 것이죠. 그 속도가 아주 빠르게 됐고요. 그래서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중이 한 91% 됩니다. 이것도 여전히 세계에서 탑 수준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가계부채 부분이 꽤 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자영업자들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제 사업자 대출은 가계신용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대출도 한 700조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거의 개인들이 이제 많은 것인데, 그러면은 가계신용 한 1930조 정도에다가 700조 하면은 이것만 하더라도 이제 한 2600조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대출입니다. 2018년에서 2023년까지 보면은 기업 대출이 증가한 것만 해도 1036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한국은행 데이터인데요. 2023년 잔고는 한 2734조 원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기업 대출의 증가가 연평균 8.3%입니다.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이죠.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명목 경제 성장률이 3.4%였으니까요. 2.5배를 뛰어넘는 그 정도의 속도로 이제 기업 대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GDP 대비해서 기업 대출 비중이 거의 122%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업이나 가게가 이제 돈을 많이 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빌리니까 자기가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쓸 수 있게 되니까요. 그 투자를 한다든지, 뭐 자산에 투자한다든지, 안 그러면 설비 투자를 한다든지, 건설 투자를 한다든지, 소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죠. 그게 이제 그로스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부채를 일으켰다고 할 때 이 돈을 생산성이 높은 곳에 투자했으면은 뒤에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경제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게와 기업이 돈을 많이 늘렸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이죠. 생산성 있는 곳으로 갔느냐, 비효율적인 곳으로 돈이 배분되었냐 하는 것인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기업과 가게 신용은 주로 부동산에 이제 돈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가계 여신 같은 경우에요. 데이터를 보면은 2018년에 가계 여신이 한 1,007조 원 정도 되는데요. 대략 1,000조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해서 이제 1,424조 원이 됩니다. 5년간 이제 400조 원이 가계에서 증가한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부동산에 흘러 들어간 가계 여신이라는 것입니다. 5년간 한 400조 정도가 부동산으로 가계를 통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대출, 기업을 통해서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데이터에 따르면은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가 거의 한 300조에 이릅니다. 그래서 GDP 대비해서 부동산 대출 잔액이 동일한 기간으로 보면요, 10%에서 24%로 이제 껑충 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실 텐데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다른 여러 유로, 그다음에 미국, 영국, 호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과거 10년 동안에 GDP에 대비해서 부동산업에 대출된 그 비중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했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한 10년 동안에 돈을 빌려서 이제 이 돈이 부동산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대출에서 보면은 업종별로 이제 대출 집중도를 보면은 역시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자본 생산성이 낮은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효율적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공지를 보았는데요. 한국은행하고 한국금융연구원하고 이제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여는 제목이 바로 이 부분의 주제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돈의 흐름, 신용의 흐름이 비효율적인 곳, 특히 부동산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이 돈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생산적인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 10년 동안 이렇게 쭉 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것, 그게 지금 페이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생산성이 낮은 곳으로 투입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리턴은 적은 것이고요. 예를 들어 월급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돈을 번 것보다 강남에 집을 갖고 1년 동안 오른 자산의 상승폭이 더 큰 것이죠. 그럼 근로역이 확 끊겨버리고 사람들은 거기 집을 살까 이 고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계속 하락해 와 있는데요.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회 경제 생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0년대 2.3%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는 이게 1.9%였고요. 0.4%포인트 정도 떨어졌죠. 그런데 2010년대 들어와서 10년 동안은 이게 0.7%입니다. 무려 1.2%포인트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돈이 그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는데 그쪽에 이제 부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리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건설업 이런 곳에서 고용도 이제 감소하고 건설업의 성장률도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 투자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리턴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이제 페이백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이 이제 생산성이 낮아지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대차제조표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뭐냐하면은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부채는 그대로 있다 보니까요. 순부채 상태가 되면서 이제 일본의 소위 말해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 대출로 나간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 가계에서는 이제 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택 가격의 향후 움직임과 더불어서 이제 이 부분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하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는 고소득자가 가계부채를 많이 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은행의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가지고 금융위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럼 왜 부채를 더 많이 일으켰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하려고 이제 돈을 빌려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산 양극화까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과거 10년 동안에 많은 돈들이 풀리고 사람들이 부채를 일으켰지만은 그게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빨리 정상화되면 좋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경제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정상화되려면은 시간이 이제 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제 짓누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입니다. 이것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일과 관계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샌드위치 상황에 처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중간재나 최종재에 있어서 중국 제품이 계속 우리나라를 이제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이유가 결국 중국에 이제 저가 제품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저렇게 낮은 가격으로 계속 나오는데 뭐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최종 소비재까지 이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추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가는 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기업의 지배 구조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대체 뭐 때문이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일부 이유는 있을 수 있지만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향후 장기 성장을 담보할 만한 그런 혁신 기업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 혁신 기업들의 숫자가 많으면 우리나라는 PBR이나 PER이 높아지게 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주식의 가격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고 earning은 과거를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ER가 낮다는 것은 earning, 과거에 비해서 미래를 보는 주식의 가격, 프라이스가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해왔던 것에 비해서 미래의 성장성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나라가 혁신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이테크 혹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뭔가 뚜렷할 만한 그런 주도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종의 지금 샌드위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제 더 고부가가치 혹은 하이테크 혹은 혁신 기업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 아직은 뚜렷할 만한 게 없습니다. 샌드위치 상황은 이미 우리나라가 90년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는 이를 극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환위기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꾸어 버렸고요. 그 바꾸는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은 혹은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그때 샌드위치 처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극복했는데요. 외환위기 이후에 이미 이제 27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별다른 개혁이 없이 돈이 대부분 비효율적인 이제 부동산 부분에 많이 흘러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샌드위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인구 부분입니다. 이건 일본도 역시 겪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제가 이 그래프를 이제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분모가 15세에서 64세 인구, 분자가 65세 이상 인구니까요. 이 숫자가 클수록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게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게 우리나라이고요. 파란 선과 붉은 선으로 해놓은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입니다. 보시면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거하고 앞으로 펼쳐질 인구 구조의 모습은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다르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구 구조의 변화 속도를 보면은 마치 저는 독일의 아우토반의 1차선에 진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 인구 구조 변화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하려고 할 때마다 그걸 계속 이렇게 짓누르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폴 크루거만이 일찍이 이제 90년대 일본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인구 구조를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저러한 인구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는 양적 완화 혹은 적극적인 이제 통합 팽창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펼쳐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유는 구조적으로 저성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이제 펼쳐야 한다고 보았는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일본의 인구 구조 변화보다 더 급하게 변하는가요? 이게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제 억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 충격인데요. 이것은 뭐 일종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외생적으로 맞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관세 충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아도 체력이 좀 약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좀 장기적으로 상황이 경제가 좀 침체에 빠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관세 충격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불확실한 환경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4년 있으면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그 본질적인 요인은 아닌 것이고, 여러분들 이게 이제 1인당 GDP를 나타낸 것인데요. 한국과 중국, 일본의 1인당 GDP입니다. 보시면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1인당 GDP가 거의 이제 이게 이제 환율 때문에 왔다 갔다 차폐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결국 일본은 한 30년 동안 거의 비슷한 1인당 GDP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을 해왔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들어서 우리나라 보면은 1인당 GDP가 2017년에 3만 1천 달러였는데 6년 지난 2023년에 3만 3천 달러 정도입니다. 거의 정체 상태이죠. 한 6년 동안.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은 달러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거의 6년, 7년 정도 거의 정체 상태로 옆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인당 GNI 했어요. 이거는 Gross National Income입니다. 1인당 이제 소득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은 11년째 3만 달러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한 5, 6년 정도 거의 옆으로 개걸음처럼 이제 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일본은 30년 동안 이런 성장 궤도를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뭐 일본과 같은 모습은 아닐 텐데요.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 하는 것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을 텐데 현재 한 5, 6년 동안에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은 저성장의 트랩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탈피하려면은 경제학적으로 좀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생산 가능 곡선을 외부로 쭉 밀어 올려 가지고요. 우리가 그 잠재 성장 자체를 이제 키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생산 가능 곡선 내에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개혁이 되게 필요한데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는 27년간 거의 구조개혁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4대 개혁이라든지 이런 쪽의 방향은 맞습니다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개혁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들이 있어야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이제 개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저성장의 트랩을 탈피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나라는 꽤 장기적으로 저성장으로 옆으로 쭉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 3, 4년 동안 보인 데이터에서도 그렇고 채권 시장의 흐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우리가 어떤 경제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항상 일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본하고 공통점이란 것은 인구 구조가 좀 비슷하다는 것. 이 정도가 이제 공통점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많이 다릅니다. 일본은 내수 경제고 우리나라는 수출이 드라이브해서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든지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간 돈 그리고 우리가 혁신 기업에 투자하지 못한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이제 얼마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해소된다면은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일본과 달리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흘러가는지 가지 않는지 그렇게 이제 좀 관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복합 불황에 빠지면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인데요. 기술 경쟁력을 가진 곳 이런 곳에 이제 우리의 자원 배분이나 우리가 몸을 좀 담아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더욱더 양극화됩니다. 아마 저성장기에 들어가면은 아마 특징이 다 양극화일 겁니다. 그래서 수출과 내수도 이제 양극화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에 몸을 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나의 근로소득을 얻을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곳하고는 좀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하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글로벌하게 이제 그렇지 않을 곳 생산성도 괜찮은 곳 그 다음에 성장도 할 수 있는 곳, 좋은 혁신 기술 기업을 가진 곳, 이런 곳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갖다 놓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독립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개인들은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결론인데요. 자, 그러면은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복합불황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 좀 더 생각을 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현재는 뭐 이런 용어도 인지하기는 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복합불황이라는 말을 쓸 텐데요. 세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첫째, 과거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의 부채 주도 성장과 그리고 비효율적 자원 배분,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중국과 선진국 사이에 샌드위치 포지션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인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인구 구조가 이제 악화된다는 것. 이것은 미래에 장기적으로 성장을 계속 누를 요인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장기 저성장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위기를 겪은 것이 이제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 97년, 98년인데요. 그때는 V자형으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 지금 같은 경우에는 V자형의 회복이 아니라 이제 L자형으로 옆으로, 그것도 꽤 긴 L자형으로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현재 경제를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우울한 이야기일 수도 있게 되었는데, 제 결론은 우리나라 한국 경제는 일단 좀 복합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